영숙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철수의 표정이 심각했다. 뭔가 중대한 얘기를 하려는 얼굴이었다. 무슨 얘기요? 앉아. 서서 할 얘기가 아니야.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가 멍멍했다. 철수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각자 살자. 40년 했으면 됐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뭐라고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또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층 아파트 32평형.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영숙의 눈이 떠졌다.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정확히 깨어난다. 영숙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철수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소리를 죽였다. 거실로 나와 커튼을 살짝 젖히니 아직 어둠이 깔린 도심의 불빛들이 보였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고요함이 좋았는데 요즘은 그저 무겁기만 했다. 뭐가 달라진 걸까?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고 미리 씻어둔 쌀을 꺼내 밥을 안쳤다.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고 김치를 덜어내고 계란말이를 부칠 준비를 했다.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다. 40년간 매일 아침 반복한 루틴이었다. 철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감자와 양파를 먼저 넣어 한 소끔 끓인 다음 된장을 푼다. 마지막에 두부와 청양고추, 대파를 넣으면 완성이다. 영숙의 손은 레시피를 보지 않아도 정확히 움직였다. 여보, 아침 먹어요. 7시 정각, 영숙은 침실 문을 두드렸다. 예전 같으면 철수가 벌써 일어나 신문을 보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요즘 3개월째 철수는 아침 식사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알았어. 무뚝뚝한 대답이 돌아왔다. 영숙은 식탁에 반찬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철수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운 상이었다. 10분 후 철수가 나왔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는 산발이었다. 예전에 그는 아침에도 단정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1년 전 정년퇴직 후로는 매일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녔다. 잘 먹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후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식사 내내 화면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가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다. 오늘 뭐 하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골프 약속 있어. 또요? 어제도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집에만 처박혀 있어야 돼? 철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예전의 철수라면 이런 말투를 쓰지 않았다. 부드럽고 다정했던 남편은 어디 갔을까? 식사를 마친 철수는 설거지를 하는 영숙에게 한마디 던졌다. 점심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저녁은요? 그것도 모르겠어. 연락할게.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섰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영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텅 빈 집은 너무나 고요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시간에도 집안이 북적였다. 큰딸 지민이는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작은 딸 지혜는 오빠 준호와 티격태격했다.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다. 그땐 나도 젊었지. 영숙은 거울을 보았다. 68세.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를 염색해도 금방 뿌리가 올라온다. 손등에 검버섯, 늘어진 턱선.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철수는 달랐다. 70세지만 꾸준히 운동해서 체형이 유지됐고 염색을 빼먹지 않아 머리도 까맣다. 정년퇴직 후 오히려 더 젊어 보였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철수를 보고 60대 초반으로 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영숙은 자신과 비교되는 것 같아 씁쓸했다. 드르르륵.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큰딸 지민이었다. 엄마, 나 다음 주 목요일에 갈게. 애들 데리고. 그래, 알았어. 뭐 해줄까?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하잖아. 그냥 평소처럼 해줘. 알았어. 그런데 지민아. 응? 왜?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퇴직하고 할 일 없으니까 밖에서 노는 거지. 그냥 내버려둬.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 나중에 얘기해. 뚝. 통화가 끊겼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괜히 걱정 끼치는 것 같고 혹시 늙어서 예민해진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다. 영숙은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다. 몸을 움직이면 잡념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계속해서 철수의 변한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3개월 전부터였다. 철수가 대학 동창회에 나가기 시작한 시점.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 그러다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다.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밖에 나간다. 동창회가 그렇게 자주 있나?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철수의 옷장을 열었다. 빨래를 정리하려던 참이었는데 눈에 익숙하지 않은 셔츠가 보였다. 연한 하늘색 리넨 셔츠. 언제 산 거지? 영숙은 그 셔츠를 꺼내 펼쳐보았다. 새 옷이었다. 가격표는 떼어져 있었지만 구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영숙이 사준 옷이 아니었다. 철수는 평생 영숙이 골라준 옷만 입었다. 자기가 직접 옷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영숙은 옷장을 더 뒤져봤다. 새 넥타이, 새 벨트, 심지어 새 구두까지. 모두 영숙이 모르는 물건들이었다. 설마.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나친 생각이야. 그냥 퇴직하고 새 옷 좀 산 거겠지.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영숙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철수가 나간 지 4시간이 지났다. 골프장은 보통 새벽에 가는데 이 시간에 나간다는 게 이상했다. 영숙은 휴대폰을 들었다. 철수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봤고 철수도 솔직하게 대답해줬다. 하지만 지금은 뭘 물어봐도 짜증만 내고 간섭하지 말라는 말만 돌아온다. 결국 영숙은 전화를 걸지 못했다. 대신 냉장고를 열고 저녁 재료를 확인했다. 철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맛있는 걸 해주면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오후 3시 영숙은 마트에 갔다. 갈비찜 재료와 반찬거리를 샀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누군가 영숙을 불렀다. 어머,
영숙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송미란 65세이었다. 남편이 의사인 미라는 영숙과 가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아, 미란 씨. 장 보세요? 네, 애들 온다고 이것저것 사러 왔어요. 영숙 씨는? 저도요. 저녁 준비하려고. 그런데 영숙 씨, 남편분 요즘 골프 자주 다니시나 봐요? 네. 어떻게? 지난주에 우리 남편이랑 골프장에서 봤대요. 그런데 미라는 말을 흐렸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다. 그런데요? 아니, 그냥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래요. 우리 남편이 인사했는데 박 선생님이 좀 당황하시는 것 같더래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미라는 영숙의 표정을 보고 슬쩍 화제를 돌렸다. 아, 동창분이시겠죠? 요즘 동창회 모임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영숙 씨도 안녕히. 미란이 떠난 후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장본 봉지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집에 돌아온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갈비를 씻을 기력도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여자와 함께 골프를 동창회라고 했는데 동창회 모임에 여자도 있나? 공대 동창회인데? 영숙은 철수의 휴대폰이 궁금했다. 평생 남편 휴대폰을 뒤진 적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보고 싶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준호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괜히 의심한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였다. 그리고 만약 뭔가 있다면 그건 더 두려웠다. 영숙은 눈물이 났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슬펐다. 하지만 더 슬픈 건 이 의심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저녁 7시 철수가 돌아왔다.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다. 다녀왔어. 저녁 하실래요? 갈비찜 했어요. 아니, 밖에서 먹었어. 배불러. 철수는 그대로 침실로 들어갔다. 영숙은 식탁 위에 차려진 갈비찜을 바라봤다. 오후 내내 공들여 만든 음식이었다. 갈비를 핏물 빼고 양념을 재우고 약한 불에 2시간 동안 푹 끓였다. 철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영숙은 혼자 밥을 먹었다. 맛있게 만들었는데 넘어가지 않았다.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고 씹다가 눈물이 또 났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자는 철수를 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40년 전 결혼식 날, 좁은 신혼집에서 둘이 라면을 끓여 먹던 날, 지민이를 낳고 철수가 눈물을 흘리던 날,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둘이 껴안고 기뻐하던 날. 모든 순간에 철수가 있었다. 행복한 순간도 힘든 순간도 평범한 일상도 모두 함께였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 2시 철수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철수를 봤다. 다행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철수의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윤희경이라는 이름. 내용은 잠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윤희경? 그게 누구지? 영숙은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새벽 2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여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날 밤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동이 트기를 기다리며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다. 아니, 일어난 척했다. 사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눈은 퉁퉁 부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하지만 영숙은 어제와 똑같이 움직였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딴 생각뿐이었다. 윤희경, 윤희경, 윤희경.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검색이라도 해볼까? 아니, 그럼 뭐가 달라지지? 그래도 알고는 싶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아.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 여보, 아침 먹어요. 7시에 영숙이 철수를 깨웠다. 철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날씨 좋네. 골프 가기 딱 좋아. 또 가세요? 응.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누구랑요? 철수의 표정이 굳었다. 영숙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처음이었다. 왜?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동창들이야. 남자들. 왜? 안 돼? 철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영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식사 내내 침묵이 흘렀다. 예전에는 이런 침묵이 편했다. 하지만 지금은 숨이 막혔다. 철수가 나간 후 영숙은 바로 움직였다. 철수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뒤에 철수가 보관하는 서류함이 있었다. 영숙은 그걸 꺼내 열어봤다. 은행 명세서, 카드 영수증, 각종 청구서. 영숙은 최근 3개월치 카드 명세서를 꺼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9월 이태원 고급 레스토랑 35만 원, 청담동 와인바 28만 원, 강남 호텔 커피숍 5만 원. 10월 압구정 프렌치 레스토랑 42만 원, 삼성동 라운지바 31만 원, 송파 골프장 그린피 30만 원. 11월 용산 이탈리안 레스토랑 38만 원, 명동 백화점 120만 원, 청담동 보석 가게 85만 원. 영숙의 손이 떨렸다. 이건 뭐지? 골프 모임이라면서 왜 이런 곳에서 돈을 쓰는 거지? 그리고 보석 가게 85만 원짜리 보석? 영숙은 자신의 손가락을 봤다. 결혼 20주년 때 받은 은반지. 10만 원도 안 하는 것. 그게 전부였다. 철수는 영숙에게 액세서리를 사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 거 필요 없잖아라며. 영숙은 명세서를 다시 펼쳤다. 11월 15일 청담동 보석 가게 85만 원. 그날이 언제였지? 영숙은 달력을 펼쳤다. 그날은 철수가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나간 날이었다. 이게 동창회 모임?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증거는 충분했다. 철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개월 넘게 지속된 관계였다. 영숙은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눌렀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다. 더 확인해야 했다. 진실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영숙은 철수의 옷장을 다시 열었다.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 몇 장이 나왔다. 와인바, 레스토랑, 호텔 커피숍. 모두 카드 명세서와 일치했다. 그리고 작은 명함 하나가 나왔다. 윤희경, 갤러리 아르떼 대표라고 쓰여 있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오늘도 행복했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영숙은 명함을 꽉 쥐었다. 윤희경, 갤러리 대표? 그럼 철수가 만난 여자가 이 사람인가? 영숙은 휴대폰으로 갤러리 아르떼를 검색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 갤러리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윤희경 대표의 사진이 있었다. 화면 속 여자는 우아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까지만 관리를 잘해서 50대처럼 보였다. 세련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우아한 미소. 영숙은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은 저 여자와 달랐다. 세련되지 않았고 우아하지도 않았다. 40년간 살림만 하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구나. 영숙은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40년. 그 긴 세월이 무색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오후 2시 영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냉수를 마셨다. 부은 눈을 얼음찜질로 가라앉히고 화장을 고쳤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영숙은 결심했다. 철수를 직접 추궁할 거였다. 오늘 저녁 철수가 들어오면 모든 걸 물어볼 거였다.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고 명함을 보여주고 설명하라고 할 거였다. 저녁 9시 철수가 돌아왔다. 술을 마신 건지 얼굴이 붉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다녀왔어. 저녁 하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당신. 영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철수는 화면을 보고 급하게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나도. 정말? 그래. 알았어. 내일 봐. 응, 나도. 5분 후 철수가 나왔다. 영숙이 뭔가 말하려고 하자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숙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철수의 표정이 심각했다. 뭔가 중대한 얘기를 하려는 얼굴이었다. 무슨 얘기요? 앉아. 서서 할 얘기가 아니야.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가 멍멍했다. 철수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각자 살자. 40년 했으면 됐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뭐라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영숙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우리 이제 사랑도 없잖아.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지.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다. 재산은 반반 나누자. 집도 팔고 예금도 나누고 공평하게. 내가 불리하게 하진 않을게. 윤희경. 영숙이 그 이름을 내뱉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 여자 때문이죠? 윤희경. 갤러리 아르떼 대표. 그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죠? 철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당신 카드 명세서 다 봤어요. 레스토랑, 와인바, 보석가게. 85만 원짜리 보석? 나한텐 10만 원짜리 은반지 하나 사주면서.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나왔다. 영숙아, 진정하라고요? 40년을 당신 뒷바라지하며 산 내가 지금 진정하라고요? 영숙은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버텼다. 그래요. 이혼해요. 하지만 당신 생각처럼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재산 반반?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번 돈이 다 누구 덕분인데 내가 뒷바라지 안 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다 하는 동안 당신은 편하게 출세했잖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뭐, 사랑이 없다고? 습관이라고? 당신은 그랬을지 몰라도 난 아니었어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영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옆에서 철수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편히 잘 수 있을까? 40년 결혼을 끝내자고 선언하고도. 새벽 4시 영숙은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은 아직 어두웠다. 불빛들만 외롭게 깜빡였다. 이혼.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으니 더 실감이 났다. 68세의 이혼.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이 있긴 했다. 젊을 때 이혼한 사람들. 그들은 재혼도 하고 새 인생도 살았다. 하지만 이 나이에 영숙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영숙은 휴대폰을 들었다. 큰딸 지민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새벽 4시였다. 지민은 분명 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전화로 할 수 있을까? 영숙은 대신 메시지를 썼다.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엄마 아빠 이혼한대? 너무 충격적이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들이 아빠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렵다. 결국 영숙은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5시 30분 몸이 자동으로 일어났다. 40년간 반복한 습관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하려다가 멈췄다. 왜 밥을 하지? 철수를 위해서? 이혼하자는 남자를 위해? 하지만 손은 이미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다. 쌀을 꺼내고 씻고 밥솥에 넣었다.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다. 모든 게 자동이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영숙은 손을 멈추고 싱크대에 기댔다. 눈물이 또 났다. 밥을 하면서 우는 자신이 한심했다. 7시 철수가 나왔다. 평소처럼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식탁을 보고 놀란 듯했다. 아침 차렸네. 습관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철수는 불편한 듯 자리에 앉았다. 둘은 마주보지도 않고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영숙아.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얘기 너무 놀랐을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좀 차분하게 얘기하자. 어른스럽게. 어른스럽게? 영숙이 숟가락을 놓았다.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40년 아내를 버리는 게 어른스러운 거예요?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인생 살겠다는 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사실이잖아요. 윤희경, 그 여자랑 결혼할 거죠?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답이었다.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그렇군요. 이혼하자마자 재혼. 로맨스네요. 70세에. 영수가 제발. 됐어요. 밥 드세요. 내가 해주는 마지막 밥일 테니까. 영숙은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으려다가 넘어가지 않아 포기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철수가 뭐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다. 오전 10시 영숙은 큰딸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지민은 3번째 신호에 받았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지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혹시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3초, 5초, 10초. 영숙은 지민이 뭐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뭐라고? 지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 3개월 동안.
그리고 어제 이혼하자고 했어. 지금 농담하는 거야, 엄마.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니? 진짜야. 세상에. 지민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지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윤희경이라고. 갤러리 대표래. 갤러리? 뭐 예술가인가 뭔가 하는 여자네. 나이는? 모르겠어. 60대 초반? 인터넷에 사진 봤는데 젊어 보이더라. 엄마. 지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 괜찮아? 혼자 있어? 응. 아빠는 아침 먹고 나갔어. 또 그 여자 만나러 갔겠지. 내가 지금 갈게. 회사에 말하고 갈게. 아니야, 괜찮아. 너 회사 가야지. 엄마, 이게 괜찮은 일이야? 내가 갈게. 1시간 후에 도착할 거야. 전화가 끊겼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송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지민이었다. 영숙이 문을 열자마자 지민이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지민아, 미안해. 내가 회사 일도 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더 중요하지.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영숙은 지민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 철수의 변화, 카드 명세서, 윤희경, 그리고 어젯밤의 이혼 선언. 지민은 얘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아빠가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지민아, 아빠 욕하지 마. 욕을 안 해? 엄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다른 여자 만났다고 버린다고? 이게 정상이야? 지민이 벌떡 일어났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사기려 애썼다. 그 여자 번호 알아? 만나야겠어. 내가 가서 정신 차리게 해줄 거야. 지민아, 안 돼. 그러지 마. 왜? 왜 안 돼? 엄마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뭐, 젊을 때부터 살림만 했잖아. 공부도 많이 못했고 세련되지도 않고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간 것도 이해는 돼. 엄마, 지민이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부족해서? 엄마가 우리 키우고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부족한 거야? 하지만은 무슨. 엄마, 정신 차려. 잘못한 건 아빠야. 엄마가 아니라. 지민은 엄마 옆에 앉아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우리 이렇게 당하지 말자. 변호사 선임하고 제대로 싸우자. 아빠가 함부로 못하게. 변호사? 그래. 이혼 전문 변호사. 내가 알아볼게.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해. 위자료? 당연하지.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바람 피운 쪽이 위자료 내야 돼. 영숙은 멍했다. 변호사,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단어들이 자신의 인생에 들어올 줄은 몰랐다. 준호랑 지혜한테도 얘기해야겠다. 다 같이 대응해야 해. 지민아, 그러지 마. 아이들한테 아빠 욕먹게 하기 싫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아빠가 먼저 가족을 배신한 거야. 우리가 알 권리가 있어. 지민은 바로 남동생 준호와 여동생 지혜에게 단체 통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아빠가 진짜 그랬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어. 우리 주말에 다 모이자. 대책을 세워야 해. 알았어. 나 토요일에 갈게. 지혜도 목소리를 냈다.
언니, 나도 갈게. 아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지민은 엄마를 안심시켰다. 엄마, 우리가 다 있어. 엄마 혼자 아니야. 우리가 지킬게. 영숙은 지민의 품에 안겨 울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안겨오는 자신이 초라했지만 따뜻했다. 저녁 7시 철수가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지민과 마주쳤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지민아, 오늘 무슨 일이야? 아빠. 지민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철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이혼하신다고? 철수는 영숙을 봤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다른 여자 만나서 엄마 버린다는 거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지민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모른다고? 아빠가 3개월 동안 윤희경이라는 여자랑 만났다는 거, 카드로 몇백만 원씩 썼다는 거, 보석까지 사줬다는 거, 이거 다 아는데 뭘 더 알아야 돼?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지민은 계속 말을 이었다. 아빠, 진짜 실망이야. 4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키우고 아빠 뒷바라지하고 밤낮 없이 일했잖아. 그건 나도 알아. 알면서 이래? 엄마가 나이 들었다고 젊은 여자한테 눈 돌린 거야? 그게 아니야. 너희 엄마랑 나는 이미 사랑이 식었어.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였다고. 습관? 지민이 비웃었다. 아빠한테는 습관이었을지 몰라도 엄마한테는 인생이었어. 엄마의 전부였다고.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민은 가방을 들었다. 주말에 준호랑 지혜도 와.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아빠. 지민이 문 앞에서 돌아봤다.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민이 나간 후 철수와 영숙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애들한테까지 얘기할 필요 있었어?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애들이 알아야죠. 그래도 이렇게 나를 악당으로 만들 필요는. 악당으로 만들긴 뭘 만들어요. 당신이 한 짓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제까지의 눈물과 떨림은 없었다. 대신 차가운 냉기만 남아 있었다. 영숙아, 저녁 차려놨어요. 드세요. 난 배 안 고파요.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철수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았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평소와 똑같은 상이었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토요일 오후 2시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준호, 지민, 지혜. 세 남매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다. 영숙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내왔다. 철수는 서재에 있었다. 아빠 불러야지. 준호가 일어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아빠 나와요. 철수가 나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새 자식 앞에 앉으니 기가 죽는 것 같았다. 아빠. 준호가 입을 열었다. 장남으로서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이혼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재고해 주세요. 준호야, 이건 어른들 문제야. 너희가 관여 안 할 수가 있나요? 우리 부모님 일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4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나랑 지민이, 지혜 다 키우시면서.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새 여자가 생겼다고 엄마를 버리는 게 맞는 일이에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지혜야, 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엄마가 밤새 간호해 주신 거 기억나요? 아빠는 회사 일 바빠서 병원도 못 왔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엄마를 이렇게 버리는 게 맞아요? 나이 들었다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게 아니야. 너희 엄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민이 끼어들었다. 사랑이 식었다고? 그럼 새로 사랑 만들면 되죠. 부부 상담도 받고, 여행도 가고. 왜 포기부터 해요? 너희는 몰라. 부부 관계가 어떤 건지. 사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민이 소리쳤다. 아빠는 지금 책임을 버리는 거예요. 40년 함께한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가족한테 질 책임을요. 지민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한 건 아빠예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영숙은 그저 앉아서 자식들과 남편을 번갈아 봤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한 달 동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혼하시려면.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겠죠. 준호야. 대신 그 여자는 한 달 동안 만나지 마세요. 완전히 연락을 끊으세요. 그리고 엄마랑 진지하게 대화해 보세요.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철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세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숙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알았다. 한 달만. 정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안 만나시는 거죠? 약속한다.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영숙은 그걸 알아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일단은 시간을 번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영숙과 철수는 다시 둘만 남았다. 거실은 너무 조용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진짜 한 달 동안 그 여자 안 만날 거예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답이었다. 그렇겠죠. 약속 안 지킬 거면서 왜 약속을 해요? 영수가. 됐어요. 나도 준비할게요. 변호사도 만나보고 재산도 정리하고. 변호사? 철수가 놀란 듯 봤다. 당연하죠. 이혼한다면서요? 제대로 해야죠. 그건 우리가 조용히 합의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합의? 영숙이 쓴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건데 내가 순순히 도장 찍어줄 것 같아요? 재산 반반 나누고 끝? 그렇게는 안 돼요. 영수가,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조용히 끝내자. 조용히?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조용히 끝내고 싶겠죠. 그 여자랑 빨리 재혼하고 싶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달라요. 40년 인생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어요.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다. 분노가 있었다. 그리고 결심이 있었다. 나도 싸울 거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다. 영숙은 그중 하나를 선택해 상담 예약을 신청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6시 30분. 철수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가 있을게. 늦게 들어올 거야. 영숙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였다. 한 달 동안 안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역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영숙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68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싸울 수 있어. 영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강남역 근처의 한법률 사무소. 영숙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면 진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철수는 이미 선택을 했다. 김영숙님? 로비에서 젊은 여자 변호사가 영숙을 불렀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다. 네, 제가 김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서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은 깔끔했다. 창문으로 강남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최서연 변호사는 영숙에게 물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영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40년 결혼 생활, 철수의 변화, 윤희경과의 관계, 이혼 통보.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들으며 메모를 했다.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카드 명세서요. 그리고 명함. 윤희경이라는 여자 명함이요. 좋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남편분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그런 건 어떻게 구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이 외출하실 때 뒤를 밟거나 탐정 사무소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탐정이요? 영숙은 놀랐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었다. 네.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위자료를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40년 결혼 생활의 배우자의 명백한 불륜이 있다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다. 5천만 원에서 1억. 그런 큰 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반반입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면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집은 공동 명의인가요? 아니요. 남편 명의예요. 그럼 집도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15억 정도요. 예금이나 다른 재산은? 예금이 3억 정도 있고요. 남편 퇴직금이 2억 남아 있어요. 최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총 20억 정도네요. 재산 분할로 10억, 위자료로 5천만 원에서 1억. 최소 10억 5천만 원에서 11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숙은 어지러웠다. 숫자가 너무 컸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40년 인생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 같아서. 부인, 괜찮으세요? 네. 그냥 현실감이 안 나서요.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러세요. 하지만 부인의 권리입니다. 40년간 가정을 지킨 대가예요. 최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다. 일주일 내로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 주세요.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합의는? 남편분이 합의할 것 같으세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철수는 빨리 이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큰 돈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았다.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소송이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남편분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뭔가를 시작했다는 느낌.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느낌. 영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다. 여러 곳이 나왔지만 어디가 좋은지 알 수 없었다.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변호사 만나셨어요? 응. 그런데 지민아, 증거가 더 필요하대. 탐정을 고용해야 한대. 탐정이요? 좋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회사 동료 중에 이혼할 때 탐정 썼던 사람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낼게요. 지민아, 미안해. 내 돈까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야죠. 준호랑 지혜도 돈 보탤 거예요. 지민은 그날 저녁 탐정 사무소 연락처를 보내왔다. 영숙은 다음날 아침 바로 전화를 걸었다. 강 탐정 사무소입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 불륜조사 의뢰하고 싶은데요. 네, 상담 예약 잡아드릴까요?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3시 어떠세요? 네, 좋아요. 오후 3시, 영숙은 을지로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생각보다 작고 허름한 사무실이었다. 강민수 탐정이 영숙을 맞았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얘기하시죠. 어떤 경우세요? 영숙은 또다시 이야기를 반복했다. 철수와 윤희경, 이혼 통보, 증거 확보의 필요성. 강 탐정은 노트북을 켜며 물었다. 남편분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가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요. 주로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골프장이라고는 하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상대 여자 주소는 아세요? 갤러리가 청담동에 있다고 검색으로 봤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사진, 영상 다 확보해 드릴게요. 비용이 일주일에 500만 원입니다.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영숙은 숨이 막혔다. 500만 원. 평생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써본 적이 없었다.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면 필요해요. 위자료로 받으실 돈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숙은 결심했다. 해주세요. 일주일, 아니 2주 해주세요. 확실하게 잡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성금 50%만 입금해 주시면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영숙은 자신의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다. 40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철수 몰래 숨겨둔 유일한 재산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탐정이 일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첫 보고가 왔다. 부인 확실합니다. 남편분은 매일 윤희경 씨를 만나고 있어요. 강 탐정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철수와 윤희경이 갤러리 앞에서 만나는 사진, 함께 차에 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영숙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건 어제 찍은 건데요. 강 탐정은 조심스럽게 다른 사진을 꺼냈다. 철수와 윤희경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다. 2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 충분해요. 영숙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40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더 필요하세요? 동영상도 있는데. 아니요,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고서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법정에서 쓸 수 있게 공증도 받아드릴게요. 영숙은 사무실을 나와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강물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혼은 이제 확정이었다.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다. 영숙은 휴대폰으로 최서연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이 바로 왔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소장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강물을 바라봤다.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다. 모든 게 끝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8시 철수가 돌아왔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윤희경을 만나고 온 게 분명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철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사진들을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당신이 한 짓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미 눈물은 다 흘렸다. 이제는 분노만 남았다. 어떻게 나를 미행했어? 당연하죠. 증거가 필요하니까. 철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도를 넘은 거야. 내 사생활을. 사생활? 영숙이 비웃었다.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사생활이 아니에요. 불륜이죠. 영숙아, 내일 이혼 소송 제기합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위자료?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슨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받겠다는 거야? 1억요. 40년 헌신한 대가치고는 적은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네요. 1억? 미쳤어? 내가 왜 그런 돈을. 법원이 결정할 거예요. 당신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철수는 화가 났다. 얼굴이 붉어졌다. 영수가, 이러지 마. 우리 조용히 끝내자. 재산 반반 나누고 각자 인생 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바람 피운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보석 사주고 호텔 가고. 그래 놓고 조용히 끝내자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런데 왜 계속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권리를 찾는 거예요. 40년 인생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실은 제가 쓸게요. 당신은 서재에서 자세요. 소송 끝날 때까지. 뭐, 아니면 당장 나가시든가. 선택하세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영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40년간 자신의 말을 따르던 순한 아내는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호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알았어. 서재에서 잘게. 철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영숙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40년 만에 혼자 자는 침대였다. 넓고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다음 날 영숙은 최서연 변호사를 만났다. 탐정의 보고서와 사진, 카드 명세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1억은 문제 없어요. 최 변호사는 소장 초안을 보여줬다. 이혼 청구 및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일주일 내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남편한테 통지가 가나요? 네, 법원에서 소장 부분이 남편분한테 전달됩니다. 그럼 남편분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합의를 권유할 수도 있어요. 재판 과정이 남편분한테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영숙은 서류에 서명했다. 사인을 하는 순간 40년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세 자녀를 불러 모았다.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가 이혼 소송 제기했어. 준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엄마, 진짜로요? 합의는 안 되고요? 안 돼. 아빠는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해. 하지만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어. 지민이 엄마 손을 잡았다. 잘하셨어요, 엄마. 제대로 받아내세요. 지혜는 울먹였다. 그래도 정말 이혼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지혜야. 영숙이 막내딸을 안았다.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지. 하지만 아빠 마음은 이미 떠났어. 그 여자한테 가 있어. 아빠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사랑이 끝난 거지. 아빠 입장에서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엄마 입장은 달라. 엄마는 40년을 투자했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준호가 물었다. 엄마 혹시 돈이 필요하세요? 변호사 비용이나. 아니야. 엄마가 모아둔 돈 있어. 그리고 곧 받을 거야.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하지만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처음으로. 그 말에 세 자녀 모두 조용해졌다. 엄마가 달라지고 있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서만 살던 엄마가 이제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철수에게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다. 영숙이 제기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다. 철수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위자료 1억? 미쳤어. 철수는 영숙을 찾았다. 영숙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영숙아, 이게 뭐야? 위자료 1억이라니. 법원에서 결정할 거예요. 당신 항변서 제출하세요. 항변서는 무슨, 내가 왜 이런 돈을 내야 돼? 바람 피웠으니까요. 영숙의 대답은 단순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반반이 아니에요. 난 6대4를 요구했어요. 내가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거예요. 6대4? 그럼 나는 얼마 남는데? 8억 정도요?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 여자랑. 철수는 분노로 떨었다. 영수가 제발 정신 차려. 우리가 왜 이래야 돼? 우리 그냥 조용히 헤어지면 안 돼? 안 돼요. 난 조용히 헤어질 생각 없어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집착? 영숙이 책을 덮고 철수를 봤다. 40년 인생이 집착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 산 시간이 집착이에요? 그건 당신은 쉽게 끝내고 싶겠죠. 그래야 그 여자랑 빨리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난 달라요. 난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영숙은 다시 책을 펼쳤다. 대화는 끝났다. 철수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영숙의 청구를 반박하는 항변서를 준비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불안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그리고 돌아갈 곳도 없었다. 철수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4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첫 아이, 이사, 명절, 생일, 기념일. 모든 순간이 선명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또 싸워야 했다. 40년 인생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다. 영숙은 변호사와 주 2회 미팅을 가지며 철저히 준비했다.
철수 측 변호사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혁 변호사, 50대 중반의 노련한 이혼 소송 전문가였다. 부인 측 청구가 과도합니다. 위자료 1억은 판례상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고 재산분할 6대4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김 변호사의 항변서는 치밀했다. 철수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점, 영숙도 생활비를 충분히 받아 사용했다는 점 불륜이 있었지만 결혼 생활 말기에 발생한 일시적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서연 변호사는 영숙에게 말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 변호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부인이 40년간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영숙은 생각했다. 누가 증언해 줄 수 있을까? 친구들, 이웃들, 아이들. 아이들은 어때요? 좋습니다. 자녀 증언은 강력해요. 특히 장남인 준호 씨가 증언하면 효과적일 거예요. 영숙은 준호에게 부탁했다. 준호는 흔쾌히 승낙했다. 엄마, 당연하죠. 제가 봐왔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엄마. 준호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아빠 회사 동료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빠가 회사 다닐 때 엄마가 얼마나 뒷바라지 했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래도 될까? 해야죠. 이건 전쟁이에요, 엄마. 준호는 철수의 전 직장 동료 3명을 섭외했다. 그들은 모두 영숙이 철수의 출세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고 있었다. 회사 행사마다 참석해 다른 임원 부인들과 교류하고 철수가 야근할 때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고 승진을 위해 상사들을 집으로 초대해 접대했던 일들. 김영숙 씨는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 박철수 이사가 임원까지 오른 데는 부인의 역할이 컸죠. 동료 중 한 명인 이성훈 65세의 증언서를 써줬다. 특히 2010년 상무 승진 심사 때 부인이 회장님 부인을 직접 찾아뵙고 남편을 부탁했던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때 박 이사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연소 상무가 됐죠. 영숙은 그 증언서를 읽으며 울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니 비로소 가치가 보이는 것 같았다.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최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재산분할 6대4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위자료도 최소 7천만 원은 가능할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윤희경이 직접 만나자고 한 것이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맞으시죠? 저는 윤희경입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다. 그 여자가 직접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일이세요? 뵙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요? 네. 단둘이 만나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내일 오후 3시 청담동 제 갤러리로 오실 수 있으세요? 영숙은 거절하려다가 멈췄다. 궁금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리고 직접 보고 싶었다. 자신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영숙은 청담동 갤러리 아르떼 앞에 섰다. 세련된 건물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예술 작품들이 보였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윤희경 62세의 영숙을 맞았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우아했다. 크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 적당한 액세서리. 모든 게 세련됐다. 영숙은 자신의 차림을 의식했다. 평범한 니트에 청바지. 화장도 연하게 했다. 그 여자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둘은 갤러리 안쪽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윤희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를 직접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윤희경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철수 씨의 아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희경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도 7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를 만나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부인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안다면서 왜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도 당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고통을 준 거예요? 윤희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 조용히 말했다. 사랑했어요. 철수 씨를. 이기적이지만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랑? 영숙이 비웃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는 남자를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부인. 윤희경이 영숙을 똑바로 봤다. 철수 씨는 이미 부인과의 사랑이 끝났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그저 습관처럼 살았다고. 그래서 저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당신이 믿고 싶은 거였을 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남편이 사랑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서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 여자 만날 때 윤희경은 할 말이 없었다. 영숙은 계속 말했다. 당신은 세련되고 우아하죠. 갤러리 대표에 경제력도 있고 나랑은 달라요. 난 평생 살림만 한 평범한 주부예요. 부인. 하지만 나는 40년을 투자했어요. 내 청춘을, 내 꿈을, 내 모든 걸.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냥 완성된 남자를 가져가면 되니까.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 말은 그게 다예요? 미안하다는 말. 부인, 제가 물러날게요. 윤희경이 급하게 말했다. 철수 씨와 헤어질게요. 그러면 부인이 소송을 취하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은 놀라서 윤희경을 봤다. 뭐라고요? 철수 씨가 소송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위자료도 부담스럽고 재산 분할도. 그래서 제가 물러나면 혹시 당신 지금 철수 걱정하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남편을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그 남자 돈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당신이 물러나든 말든 소송은 계속할 거예요. 이건 당신과 남편 사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남편 사이 문제예요. 영숙은 갤러리를 나왔다. 밖에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다. 그 여자도 힘들구나. 하지만 동정은 없었다. 윤희경도 결국 자기 잘못을 알고 있었다. 미안해하면서도 철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영숙은 알 수 없었다. 2개월 후 첫 조정 기일이 잡혔다. 법원 가정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였다. 영숙은 최서연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복도에서 철수를 마주쳤다. 철수도 김동혁 변호사와 함께 있었다. 2달 만에 보는 남편이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다. 들어가시죠. 조정실에 들어가니 중년의 여자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저는 이 사건의 조정위원 한미경입니다. 양측이 자리에 앉았다. 한 조정위원은 서류를 보며 말했다. 40년 결혼 생활이시네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법원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일단 원고 측, 그러니까 부인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대4를 청구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최 변호사가 답했다. 원고는 40년간 피고의 내조에 전념했습니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피고의 출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3개월 이상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피고 측은요? 김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도 40년간 가정을 위해 경제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원고는 충분한 생활비를 받아 사용했고 자녀들도 모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불륜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이는 결혼 생활 말기에 발생한 일시적 실수입니다. 일시적 실수? 영숙이 끼어들었다. 3개월 이상 만났는데 일시적이라고요? 호텔도 가고 보석도 사주고. 부인. 한 조정위원이 영숙을 진정시켰다. 차분히 얘기합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영숙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조정위원은 양측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2분 다 4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로 풀 수는 없을까요? 철수가 입을 열었다. 조정위원님,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요구하는 금액은 너무 과도합니다. 그럼 피고 측은 얼마를 제시하시겠습니까? 재산분할 5대5, 위자료 3천만 원. 3천만 원? 영숙이 소리쳤다. 40년을 3천만 원으로 퉁치겠다고요? 영숙아, 영숙 씨라고 하세요. 당신은 이미 내 남편 아니에요. 부인, 진정하세요. 최 변호사가 영숙을 말렸다. 한 조정위원도 손을 들었다. 2분 모두 진정하시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한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판까지 가실 건지. 조정은 결렬됐다. 영숙과 철수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영숙아, 제발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당신이 힘들어요? 바람 피운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1억은 너무 과해. 우리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 적당한 선? 영숙이 비웃었다. 당신한테 적당한 선이 나한텐 적당하지 않아요. 재판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영숙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에서 철수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2번째 조정 기일. 이번엔 증인 신문이 있었다. 준호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원고와 무슨 관계십니까? 아들입니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봐오셨나요?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시고 학교에 도시락을 싸주시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저희를 위해 간식을 챙겨주셨죠.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일하셨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거의 안 계셨어요. 주말에도 골프 모임, 회식, 저희랑 제대로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김 변호사가 반문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온전했던 겁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특히 제가 대학 입시 실패했을 때 아버지는 실망하셨어요. 저한테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위로해 주시고 재수 학원 알아봐 주시고 매일 새벽에 도시락 싸서 학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1년 동안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조정위원이 준호에게 말했다. 다른 증인도 있나요? 네, 피고의 전 직장 동료입니다. 이성훈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영숙이 철수의 출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2010년 상무 승진 때 김영숙 씨가 회장 부인을 직접 찾아뵙고 남편을 부탁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임원 회식 때마다 부인분들 모임에 참석해서 네트워킹을 하셨고요. 그런 일이 승진에 영향을 줍니까? 물론입니다. 특히 임원급은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맥과 관계가 중요하죠. 김영숙 씨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조정위원은 양측을 봤다. 증인 신문 결과 원고 측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 측은 다시 한번 제안을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 변호사는 철수와 잠시 상의했다. 재산분할 5.5대 4.5 위자료 5천만 원을 제안합니다. 안 됩니다. 최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다. 증인 신문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6대 4와 위자료 8천만 원 이하로는 합의 불가능합니다. 8천만 원도 과도합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시죠. 판사님이 결정하시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조정은 또 결렬됐고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영숙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윤희경이었다. 부인, 다시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발이요. 마지막입니다. 영숙은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이번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윤희경은 영숙보다 먼저 와 있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뭔데요? 윤희경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입니다. 제 돈이에요. 영숙은 놀라서 봉투를 밀어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부인이 위자료로 받으실 돈의 일부입니다. 제가 대신 드리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이유로? 윤희경은 눈물을 흘렸다. 철수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재판 때문에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최소한 경제적으로라도. 영숙은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당신 진짜 사랑하나 봐요. 철수를. 네. 그 사랑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럴 자신 있어요? 윤희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난 40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요. 당신은 고작 3개월 만나고 사랑이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가벼운 말인지 알아요? 부인, 그 돈 가져가세요. 난 법원에서 제대로 받을 거예요. 당신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윤희경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부인, 저 헤어졌어요. 철수 씨랑. 뭐라고요? 한 달 전에 헤어졌어요. 이렇게까지 부인을 힘들게 하면서 만날 순 없더라고요. 영숙은 멍했다. 윤희경은 울면서 말했다. 철수 씨는 모르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거든요. 계속 찾아오시지만 만나지 않고 있어요. 왜요?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요. 원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부인의 40년을 짓밟고 얻는 사랑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영숙은 앉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부인,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윤희경은 봉투를 영숙 앞에 놓고 일어났다. 이건 제 속죄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철수 씨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용서? 영숙이 웃었다. 용서는 무슨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헤어졌든 말든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윤희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다. 영숙은 혼자 남아 봉투를 바라봤다. 5천만 원. 거금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봉투를 집지 않았다. 그날 저녁 영숙은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제가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이세요, 부인? 최서연 변호사가 물었다. 윤희경이 저한테 5천만 원을 주려고 했어요. 철수를 도와주려고. 받으셨어요? 아니요. 거절했죠.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그 여자가 철수를 사랑한다면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뜻이신지. 변호사님, 원래대로 가요.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6대 4. 한 푼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부인 윤희경 씨가 철수 씨와 헤어졌다는 말은 들으셨죠?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저를 배신했잖아요. 40년을 짓밟았잖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을 거예요. 끝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윤희경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김영숙입니다. 부인, 당신이 준 돈 안 받아요. 그리고 철수랑 헤어진 것도 소용없어요. 부인,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진심? 영숙이 비웃었다. 진심이었으면 처음부터 유부남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당신 때문에 제 40년이 무너졌어요. 돈으로 보상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양심이 편해진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판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증인으로 나와야 할 거예요. 법정에서 당신이 뭘 했는지 다 말해야 해요. 부인, 각오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용서?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면 됐다. 지금은 싸워야 했다. 일주일 후,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희경 씨가 증인으로 나서겠대요. 뭐라고요? 자신이 철수 씨와의 관계를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편에서. 영숙은 놀랐다. 윤희경이? 왜? 이유를 물어봤더니 속죄하고 싶대요. 진짜로. 그래요? 네. 이건 큰 무기가 될 거예요. 불륜 상대방이 직접 증언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며칠 후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준호, 지민, 지혜가 앉아 있었다. 철수는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았다. 영숙과 눈이 마주쳤지만 철수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다. 증인 윤희경을 부릅니다. 윤희경이 증인석에 섰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창백해 보였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다. 불륜 관계였습니다. 기간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입니다. 피고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지속한 이유는? 윤희경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네,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재판장이 질서를 요구했다. 증인은 피고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보석, 목걸이였습니다. 85만 원짜리. 최 변호사는 영수증을 제출했다. 이게 그 영수증입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40년 아내에게는 10만 원짜리 은반지 하나 사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불륜 상대에게는 85만 원짜리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김동혁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에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이혼 사유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반대로 불륜 상대를 얼마나 우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로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증인, 피고와 호텔에 간 적이 있습니까? 네. 몇 번이나?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입니다. 최 변호사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제출했다. 철수와 윤희경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나오는 사진, 시간 기록까지 선명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간통? 아니, 불륜의 증거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변호할 여지가 없었다. 증인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후회하십니까? 윤희경은 영숙을 봤다. 영숙도 그녀를 봤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네, 후회합니다. 김영숙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희경은 고개를 숙였다. 영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사과? 그게 뭐가 중요한가? 재판장이 윤희경에게 물었다. 증인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겁니까? 속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물러가도 좋습니다. 윤희경이 증인석을 나가면서 영숙 앞을 지나갔다. 영숙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재판장이 철수에게 물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영숙아. 철수는 영숙을 봤다. 영숙은 무표정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배신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퇴직하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 4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끝나고 나니 남는 게 없었어. 그게 변명이 됩니까? 재판장이 냉정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철수는 계속 말했다. 희경이를 만났을 때 나는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좋았어. 피고,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지금 본인의 불륜을 정당화하려는 겁니까? 외로워서 바람 피운 건 괜찮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철수가 소리쳤다. 정당화가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 앉으세요. 그리고 원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철수는 영숙을 봤다. 영숙아, 미안해. 40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나한테 해준 모든 것들 다 기억해. 영숙은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결혼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 둘 다 불행할 거야. 그래서요? 영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당신은 도망친 거예요? 새 여자한테? 도망이 아니라 도망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은 힘들면 도망쳤어요. 평생 그랬죠.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일 핑계대고 피했어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들 교육 문제, 시부모 간병, 경제적 어려움. 다 내가 해결했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한 적 없어요. 영수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가 힘들면 대화했어야죠. 노력했어야죠. 근데 당신은 뭘 했어요? 다른 여자한테 도망갔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 40년을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당신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요? 그냥 편한 가정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명해봐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앉았다. 재판장님, 저는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합니다. 40년 치고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값어치라도 알고 싶어서요. 재판정이 조용해졌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주 후 판결일이 왔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영숙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던 것이다. 재판장이 들어왔다. 모두 일어섰다. 2024 고합 1247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들었다. 원고와 피고는 1984년 결혼하여 4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슬하에 3남매를 두었고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읽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윤희경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원고는 40년간 가정주부로서 피고의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 피고의 출세를 위한 내조 등 그 기여도가 매우 큽니다. 재판장은 영숙을 봤다. 특히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사노동을 넘어서는 경제적 기여로 판단됩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다. 하나,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천만 원을 지급하라. 9천만 원. 1억은 아니었지만 영숙이 예상한 것보다 많았다. 셋, 재산분할은 원고 65%, 피고 35%로 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65%? 영숙이 요구한 60%보다 많았다.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반반 분할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더 많은 비율을 인정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내려놓았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쾅, 쾅, 쾅. 판사봉이 내려졌다. 끝이었다. 영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겼다. 완전히 이겼다. 9천만 원 위자료에 재산의 65%, 총 13억이 넘는 돈이었다. 옆에서 최 변호사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축하드립니다, 부인. 정말 잘 싸우셨어요. 영숙은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40년이 이렇게 숫자로 계산되는구나.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왔다. 엄마, 이겼어요. 지민이 영숙을 껴안았다. 준호와 지혜도 함께 안았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응. 고마워, 애들아. 영숙은 법정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철수를 마주쳤다. 철수는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영숙아, 이제 김영숙 씨라고 하세요. 우리 남남이에요. 그래도 할 말 없어요. 당신 변호사 통해서 재산 정리하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영숙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에서 철수가 뭐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다. 한 달 후 모든 정산이 끝났다. 집은 15억에 팔렸고 영숙은 9억 7,500만 원을 받았다. 예금과 퇴직금의 65%를 합치면 3억 2,500만 원, 위자료 9천만 원까지 합쳐 총 13억 9천만 원이었다. 영숙은 통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14억에 가까운 돈. 평생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지민이 물었다. 모르겠어. 일단 집부터 사야겠지. 영숙은 마포구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7억에 샀다. 한강이 보이는 깨끗한 집이었다. 혼자 살기에는 넓었지만 영숙은 마음에 들었다. 애들이 놀러 올 수 있게 방을 여유 있게 뒀어. 엄마. 그리고 손주들도 올 수 있잖아. 넓어야지. 이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났다. 영숙은 집을 꾸미는데 집중했다. 고급 가구도 사고 그림도 걸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 평생 철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영숙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옛날 물건들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 사진, 대학 시절 공책,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일기장을 펼쳤다. 22살 대학 2학년 때 쓴 일기였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삶의 아픔과 기쁨을 글로 표현하고 싶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때의 꿈. 결혼하면서 포기한 꿈.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걸까? 아니야. 늦지 않았어. 영숙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빈 문서를 열었다. 커서가 깜빡였다. 영숙은 타이핑을 시작했다. 68세의 전쟁 40년 헌신, 그리고 나를 찾기까지. 첫 문장을 썼다. 나는 68세에 이혼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40년간 쌓인 이야기, 분노, 슬픔, 그리고 희망이 쏟아져 나왔다. 새벽 3시까지 영숙은 글을 썼다. 2만 자가 넘었다. 그제야 영숙은 멈췄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다. 나한테도 이야기가 있었구나. 영숙의 책 68세의 전쟁이 출간됐다. 처음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조심스럽게 냈지만 입소문이 났다. 40년 결혼 끝에 당당히 싸워 이긴 여성의 이야기. 시니어 여성들의 필독서. 용기를 주는 책. 서평들이 쏟아졌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3개월 만에 10만 부가 팔렸다. 영숙은 강연 요청을 받았다. 도서관, 여성회관, 대학교, 심지어 기업체에서도 초청이 왔다. 첫 강연은 떨렸다. 하지만 무대에 서니 편안했다.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 저는 40년간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꿈도, 제 시간도, 제 인생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처음에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기 위해. 그리고 이겼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68세에 저는 비로소 김영숙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영숙을 찾아왔다. 저도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해보세요. 두렵겠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어떡해요? 저 65세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도 68세에 시작했어요.
영숙은 이제 바빴다. 강연, 인터뷰, 칼럼 기고. 두 번째 책도 준비 중이었다. 어느 날 영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유명 토크쇼였다. 김영숙 작가님, 이혼 후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주인공이 됐거든요. 40년간 조연으로 살다가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죠. 후회는 없으세요? 이혼은 후회 안 해요. 하지만 40년을 허비한 건 후회해요. 진작 제 인생을 살 걸. 지금 행복하세요? 영숙은 웃었다. 네, 진짜 행복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에. 70세가 된 영숙은 이제 유명 작가였다. 세 권의 책을 냈고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다. 강연료와 인쇄로 생활이 넉넉했다. 더 중요한 건 영숙이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세련된 옷을 입고 화장도 배웠다. 68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지혜가 감탄했다. 그치? 엄마가 꾸미니까 괜찮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멋있어요. 영숙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아침에 요가를 하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문화생활을 했다. 영화, 연극, 전시회.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은 갤러리를 방문했다. 현대 미술 전시였다. 작품들을 보며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 영숙은 얼어붙었다. 윤희경이었다. 김영숙 씨, 윤희경 씨.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3년 만에 재회였다. 윤희경도 많이 변해 있었다. 더 수척해 보였고 화려함은 사라져 있었다. 여기는 어쩐 일로? 그냥 전시 보러 왔어요. 윤 씨는요? 저도요. 요즘은 갤러리 운영 안 해요. 접었거든요. 아, 침묵이 흘렀다. 윤희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책 읽었어요. 세 권 다.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죠. 하지만 지나갔어요. 영숙은 윤희경을 봤다. 윤 씨도 힘들었을 것 같네요. 얼굴이. 네, 많이 힘들었어요. 갤러리도 망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윤희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인과응보인가 봐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영숙이 말했다. 인과응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간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저는 저대로. 철수 씨, 보셨어요? 아니요. 3년간 한 번도 안 봤어요. 윤 씨는? 저도요. 연락 끊은 지 3년 됐어요. 두 여자는 또 침묵했다. 윤희경이 물었다. 저를 용서하세요?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 그게 뭐가 중요할까? 용서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게 용서면 용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영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윤 씨도 행복하세요. 남은 인생. 네. 김영숙 씨도요. 두 여자는 각자의 길로 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72세. 영숙은 제주도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했다. 서울 집은 그대로 두고 제주에서 1년의 절반을 보냈다. 글 쓰는 공간이 필요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업실. 영숙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다. 그리고 글을 썼다.
네 번째 책을 준비 중이었다. 어느 날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택배요. 영숙은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김영숙님 맞으세요? 네. 서명 부탁드려요. 영숙은 상자를 받았다. 발신인을 보니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다. 철수가? 영숙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낡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영숙은 편지부터 읽었다. 영숙아, 3년 만에 연락해서 미안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 책은 다 읽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내가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줄 몰랐어. 이 상자는 내 물건들이야. 결혼 전 내가 쓰던 것들. 우리 집 창고에서 발견했어.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보내. 잘 지내. 건강해. 철수. 영숙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대학 시절 공책들, 젊은 시절 일기장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22살 영숙의 사진. 꿈에 부풀어 있던 청춘의 얼굴. 영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꿈은 이제 이루고 있었다. 50년이 걸렸지만 영숙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대신 영숙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네 번째 책의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었다. 72세, 나는 지금 제주도에 있다. 바다가 보이는 작업실에서 글을 쓰고 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평온하다. 40년 결혼은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됐다. 68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 이제 나는 진짜 김영숙으로 산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다. 자유로워서 행복한 것이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 그게 행복이다. 72세. 아직 늦지 않았다. 80세까지 산다면 8년이 남았다. 90세까지 산다면 18년이 남았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쓸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더 많은 꿈을 꿀 것이다. 40년 헌신의 대가는 14억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영숙은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엄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민이었다. 엄마, 여기 있었어? 제주도 왔다고 전화는 왜 안 해? 깜빡했네. 일 잘 됐어? 네. 계약 성사됐어요. 그래서 제주 출장 왔는데 엄마 보러 들렀어요. 잘했네. 저녁 먹었어? 아니요. 같이 먹어요. 그래. 엄마가 해줄게. 영숙은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엄마표 된장찌개요. 알았어. 영숙은 멸치로 육수를 내기 시작했다. 40년간 매일 반복한 동작.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만드는 거였다.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영숙은 행복했다. 이 순간이 소중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아빠 생각은 안 나요? 가끔 나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근데 그리운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한때 내 인생의 일부였던 사람. 이제는 추억 속의 사람. 영숙은 웃었다. 엄마는 이제 앞만 봐. 뒤돌아보지 않아. 멋있다, 엄마. 엄마가 멋있긴. 그냥 살 만큼 산 거지. 그날 밤 지민이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베란다에 나갔다.
제주 바다의 밤은 고요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도 저 별처럼. 영숙은 생각했다. 늦게 빛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빛나고 있다고. 68세에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했다고. 휴대폰이 울렸다. 순이었다. 영수가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우리 모임 사람들 10명이랑. 유럽? 어디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2주 코스야. 영숙은 잠시 고민했다. 유럽. 가보고 싶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결혼 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이제는? 좋아. 갈게. 진짜? 야호. 재밌겠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다시 별을 봤다. 72세. 이제 시작이다. 유럽 여행도 가고, 책도 더 쓰고, 강연도 더 하고. 영숙은 심호흡을 했다. 제주 밤 공기가 상쾌했다. 바다 냄새가 났다. 자유의 냄새였다. 40년 헌신의 대가. 그건 돈이 아니었다. 재판에서 이긴 것도 아니었다. 나 자신을 찾은 것이었다. 72세에 나는 비로소 김영숙이 되었다. 영숙은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5번째 책의 제목을 입력했다. 72세 유럽에 가다 늦은 청춘의 여행기. 커서가 깜빡였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타이핑을 시작했다. 72세. 나는 지금 제주도에서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가는 첫 해외여행. 설렌다. 마치 20살처럼. 밤은 깊어갔지만 영숙의 하루는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 그것이 영숙의 72세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